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채 양명주.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놓고 격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무리한 수색 작업을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지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이 없는 말을 꾸며냈다고 말해왔고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한 사실이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젠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말대로 진실을 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발 자신과 해병대, 우리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해병대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진실은 송곳과도 같아서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 곰팡이와 같습니다. 햇볕에 드러나면 바로 죽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오늘 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방송 후반부에 5분 정도 또 더 많이 선정해서 이제 필요한 계절이 됐습니다. 백탁 현상이 전혀 없는 정어리 선크림,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선정이 됐다고 내일 바로 이렇게 받아보시는 거는 아닙니다. 풀피리님께서 선정이 됐는데 아직 못 받았다 이런 문자를 주셨던데 오늘쯤 아마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가 취합해서 글래무어에 연락을 드리고 거기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뭐 선정이 됐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은 안 계시지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8만 명에서 39만 명 되는데 보름이 넘게 걸렸어요. 정말 깔딱고개 넘는 기분이었는데 39만 명 달성한 지 이틀 만에 구독자가 2,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는 또 나가서 정어리 TV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소개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언양불고기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드릴 것은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물량이 부족한 것보다는 이게 신선한 고기를 바로바로 다져가지고 포장하고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조금 기다릴 수 있다 하는 분만 주문을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단 한 분도 나 이렇게 뭐 늦어서 싫어 하는 분이 안 계셨대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신 우리 애청자님들이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다렸다가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외도 아주
좋아요.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데 안승숙님이 정어리몰에서 참외를 시켜서 배송받아서 먹어보고 2번 놀랐네요. 신선도에 당도에 요즘 과일이 비싸긴 해도 만족스럽더라고요. 정어리몰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예, 좋으실 겁니다. 어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2분 제가 인터뷰를 하느라고 소개를 못 드렸더라고요. 어제 권성희 변호사님 인터뷰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죠? 이 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아이디가 참 셉니다. 슈퍼챗 보내시면서 성희 누나 서초동 상여자이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명신아 너 지금 잘못 건드렸어. 크크크 하셨는데 예,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조사로스 조영래님 슈퍼챗 5만원 보내주시면서 백운기의 정어리TV에서 6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랑의 빵 행사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앵커님과 기념 촬영 식사 함께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뭘 이런 걸 슈퍼챗까지 쏘면서 하십니까? 제가 소개할 텐데 조영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진위원장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6월 29일 날 행사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패널들도 오시기로 했어요. 특히 신인규 대표님 와서 빵 같이 만들 계획이고요. 장유미 변호사님하고 김성환 평론가님도 시간 내서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곤란해요. 지금 딱 28분만 받을 수 있는데 몇 분 안 남았더라고요. 만약에 또 더 많으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개를 다 오늘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진실은 정말 송곳과도 같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감추려고 뭐 이런 수 저런 수 다 쓰고 인사해서 뭐 검찰 바꾸고 그런다고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자,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그런 일이 없다고 김교한 사령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그런 일이 없으면 박정훈 대령이 없는 말을 지어냅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드러났잖아요. 김교한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꽝꽝꽝 경로했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인지 또는 그리고 박정훈 대령 얼굴을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박정훈 대령 녹취 전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이래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백운기가 왜 떨어? 예. 화면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김기환 사령관은 지어낸 말이다. 박정훈 대령은 내가 왜 그런 것을 일부러 지어내겠냐. 그렇게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본인 휴대전화에 그 내용이 아예 딱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김계한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확보를 했고 녹취 파일 같은 건 다 지워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음성 파일들이 되살아나면서 예. 이른바 VIP 경로와 관련한 이 육성이 확인됐다라는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수사에 있어서 디딤돌이 된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석연찮은 이유로 결재가 뒤집어지고 수사 브리핑이 다
중단이 됐는데 그 가운데 VIP 경로가 있었다고 내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지어낼 그러면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왜냐면 그걸 다 모든 음성을 녹음하는 게 아니니까요. 재판에서 만약에 이게 공방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할 동인이 있는지 여러 정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어쨌든 8명 입건해야 된다라고 수사 초동 보고서를 올린 부분과 관련해서 번복되니까 의아했던 거죠. 그 경위와 관련해서 본인의 직속 상관인 사람으로부터 대통령이 화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거짓말로 지어낼 아무런 동인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리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거짓말을 지어냈겠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보니까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해병대의 다른 고위의 군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렌식으로 살려냈다는 이런 녹취가 드러나면 이거는 VIP 경로설이 그냥 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으로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뭐 엉뚱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그때가 8월 1일인데 회의를 했던 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 말고도 참모 3명 이상이 더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나도 들었어 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양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음성 파일이 확인이 됐는데 김기환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해병대 하면 군인이겠죠. 군인한테 VIP가 경로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그 음성 파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기환 사령관한테 당신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환 사령관이 해병대 회의를 하면서 VIP 경로를 언급한 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더니 그 음성 파일 안에 그 김기환 사령관이 말한 그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은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김기환 사령관한테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김기환 사령관이 내가 VIP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를 해병대 군인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 회의가 7월 31일이거든요. 그 7월 31일 날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는데 관계자들 1차장, 2차장까지 참석하는 아주 소수만 참석하는 회의거든요. 그 참석자로부터 VIP가 경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여권 관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설이 처음 외부에 알려진 게 8월 27일이거든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처음 그 사실이 알려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시점은 그거보다 더 전이에요. 8월 달에 이미 들었다는 얘기를 한겨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해병대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안보실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회의를 했다는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사건 보고서를 이첩한 걸 다시 돼가지고 때까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바쁘게 대통령실하고 국가안보실하고 국방부를 움직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에서 김기환 사령관하고 박정훈 대령 동시에 불렀을 때 대질신문 하려나 했는데 김기환 사령관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은기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뭐 대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인사조차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도망가듯이 갔다는 전언이거든요. 저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데요. 군 통수권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이런 수사 외압을 넣거나 수사에 간섭하는 행위,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가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했다라는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어제 그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그 녹취가 이제 물증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이 시작됐다. 저는 진실의 문이
어제부로 이제 저는 열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핵심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냐 안 했냐, 뭐 어떤 일부의 여권 의원은 뭐 대통령은 사람 아니냐, 경로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치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것은 수사 외압의 핵심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당 의원들의 그런 주장과는 변론으로 이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외압의 몸통을 밝혀야 되고, 만약에 그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매우 위중한 국기문란 사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권성희 변호사 인터뷰 여러분 잘 보셨죠? 상당히 좀 영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이미 책을 1년 반 전에 분리수거한 곳에서 구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다가 공개한 이유가 뭘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 이제 영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440이 이제 이 부분을 게시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소개하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댓글이 44일 후에 2명 감옥 간다는 뜻인가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 그 마음도 궁금했지만, 그 뭐 거의 세상에 이런 매체 같은 것은 인연을 끊고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는 분인데, 지금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탁 와닿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생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지도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에 이종섭을 검색하면서 최상병을 봤을 때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건강과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는지 전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할로윈 참사? 그때 제가 대한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20대 젊은 분들이 157명, 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이제 이번에 그 4월 16일 날 대통령님께서 그 총선 이후에 그 입장을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하셨는데, 그날이 4.16 10주년이었습니다. 4.16은 피 같은 중학생들,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배에 갇혀서 수장된 그런 날이거든요. 10주년. 너무 마음 아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대통령께서 그 어떤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좀 자각하셨을까. 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정말 저 말씀 들으면서 그래, 정말 이 정부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럴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전 많이 들죠. 이런 지금 나열한 이런 여러 사안들의 대통령이 어떤 식의 접근을 보여줬는지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죠. 제가 어제 학부모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엄마들이, 저는 초등학교 아이를 이게 키우고 있는데 여자 반, 남자 반 이렇게 해서 따로 모임도 가져요. 워낙에 또 아이들이 달라서요. 근데 남자 반 엄마들 모임이었는데, 이제 뉴스를 많이 안 보시니까 이게 최상병인지 뭔지 그렇게까지 입에 딱 붙진 않는데, 거기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를 군대 보내기가 너무너무 싫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부승찬 그 당시에 이제 군 대변인이셨으니까요. 책을 읽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책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군이라는 건 유일하게 본인의 생명도 저버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국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이 존중받고 존엄한 죽음이라고 평가받기는커녕 은폐되고 가리고 경로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가려버리는 게 그게 지도자의 태도입니까? 저는 정말 어떤 국민에 대한 인식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지 아이들이 사망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정말 서울의 대로 한복판에서 사망했을 때 얼마나 이 정부가 사실상 기괴하게 행동했습니까?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제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권성희 변호사 인터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산이대님이 변호사보다 장명가 신인규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 하루의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에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었군요. 창의적인 걸 많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히트친 게 권위주의를 넘어서 이제 건의주의다 하는 것도 아주 히트를 쳤고 권성희 변호사님 어제 그렇게 만나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소름이 약간 좀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뭔가가 좀 그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이고 있다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그 생명에 관한 그리고 또 아까 권성희 변호사님도 아들이 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에서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가 공감이 되지만은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정의, 인권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과 원칙대로 열심히 대한민국에 봉직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훈 대령이거든요.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이분이 법과 원칙을 지켜가지고 나라에 충직한 공복으로서 일을 했는데요. 이분에게 돌아온 것, 법과 원칙을 지켰더니 훈장은커녕 영장이 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명죄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갖다가 이 명예로 먹고 사는 이 군인에게 오명을 갖다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것도 국가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거의 폭력에 가까운 전 이런 행태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외압의 본질, 왜 국민들이 분노하느냐,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강조하는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 헌법이라는 것을 늘 입만 열면 강조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박정훈 대령을 괴롭혔다라고 국민들은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사 외압이 진실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고 반민주 대통령이고 반헌법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12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당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까지 하신 분입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공감하기는커녕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은커녕 오히려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몸통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그 이중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스스로 상실해버렸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왜 차장변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이첩된 거 갖고 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여됐다고 하는 그 공직관 비서관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관련자들 다 법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경찰 직무 범위와 지휘 감독 조항이 5조에 있어요. 거기 1항에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애 지휘 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면서 수사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국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 감독자로서 각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경찰 부대가 소속돼 있는 부대의 장만 관련돼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개입했다고 그러죠. 국가안보실도 개입했다고 하죠.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개입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국무총리도 간섭하고 대통령실도 간섭하고 다 간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은 관련자들 전부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사실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들만으로도 다 위법행위를 한 건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안보실에서 7월 31일 날 회의를 했는데 안보실 관계자가 여권 관계자한테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얘기를 해줬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군으로서의 또 경로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다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 개입했다고 하는 경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벌을 못하니까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로 간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호수님, 술 취해서 내지르고 술 깨면 번복하고 지적하면 경로하고 만취 음주 정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술 얘기가 계속 나오는 대통령 보는 것도 참 딱합니다. 미오다레맘님,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거부하면 정말 국민의 짐밖에 안 될 겁니다.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신승경님도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다 드러나고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또 하나, 명품백 수수한 김건희 씨 이제 과연 언제쯤 조사를 받게 될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자꾸 이상한 법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청탁금지법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청탁을 해서 받으면은 뇌물 되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청탁이 만약에 있었고 그게 실행되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배우자 뇌물 성립 안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요, 최소한 씨로 개명한. 예.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신분범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근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다라는 법률을 개발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부적절한 금품은 대통령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겁니다.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거든요. 부부라는 건.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당연하지만 자기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이든 그 주장을 아마 일관되게 견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정한 금품을 주었다는 걸로 본인이 형사처벌 조항이 청탁금지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보도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최재형 목사 사이에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면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은 처벌을 할 수 없는 대상인 건 맞지만 뇌물죄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법리에 따랐을 때 당연하지만 처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청탁의 내용이 어떠한가?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청탁을 하면서 그 시점에 바로 그 부정한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선물을 줬다는 건 최재형 목사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책, 어떨 때는 양주, 어떨 때는 옷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품 파우치가 있기 이전에는 화장품을 180만 원어치인가요? 줬다라는 거니까요. 그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본인의 이익을 관철하고 싶은 여러 청탁을 해요. 뭐 김창준 예. 뭐 미국 그 하원 의원의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할지, 아니면 본인이 또 뭐 부대표로 있는 통일TV와 관련한 송출 문제를 여사한테 부탁한달지, 이런 게 대가관계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청탁 있었는지 아닌지 오고 간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이게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 이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김창준 그 연방 하원의원 지냈던 사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국립묘지 뭐 또 뭐 좀 나중에 세상 떠나면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정자문위원으로 김창준 의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인사청탁을 한 내용이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보내기만 하고 뭐 받은 건 없느냐? 또 그 오고 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일 TV에 대해서 뭐 자기가 부대표로 있는 그런 방송인데 이러이러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주 힘들고 뭐 그런데 이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 그 중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빵 터졌는데 정말 약속 꼭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내가 저기 할 텐데 이거 내가 해줬다는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보완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최재형 목사는 내가 보면 좀 미운 털 박힐 만도 해.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또 지적을 해요. 보완이에요. 보완이 아니고 더 큰 진실들이 많아요. 이 보완은요. 이제 보완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듭디다. 최순실도 그때 체크해 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박근혜 최순실 당시에도 삼성에서도 최순실이 실세라는 걸 깨닫고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의 딸에게까지도 말을 사줄 정도로 대기업도 권력의 최측근에게는 로비를 하는 거거든요. 뇌물을 주면서. 근데 저는 최재형 목사가 저렇게 청탁까지 하면서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건희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연주를 안 됐을까요? 전 그런 것까지도 다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을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도 안 했지만은 이것을 단순히 청탁금지법 사안으로 해가지고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뇌물로서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돼야 되고 당장 검찰은 지금 명품백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안 얘기하니까 갑자기 소리가 안 나갔습니까? 소리가 얼마 동안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뭐 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안 푸셨군요. 휴 이은주 반장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까 그 보안할 때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장면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 시간을 한번 좀 봐보세요. 거기에 오전 3시. 오전 3시 42분입니다. 아니 잠 안 자고 저 시간에
저 카톡질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미 변호사님? 저는 너무 놀라운데요. 일단 시간이 놀랍고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거의 증거입니다. 이게 뇌물죄를 증빙하는 강력한 증거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이제 실수일 수도 모르겠다라고 그 오타는데 오타는 옆에 있는 걸 치거나 뭐 이러잖아요. 오타라면요. 이게 완으로 이렇게 오타를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을 안으로 쓰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이게 나이 드신 분 잘 안 돼가지고 짬뽕을 못 시켜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치기 맨날 어려우니까 짬뽕은 쌍지읒 쌍비읍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짬뽕 하려다가 짬뽕이 안 돼가지고 맨날 우동 시켜 먹었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새벽 3시 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국정운영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으니까요. 아마 정말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내가 정말 공무를 본다는 인식이 여사께는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면 대관절 수정되고 뭐 보완되고 이렇게 제지당하고 있는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왜 한숨이 나왔어요. 할 말이 없는데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그냥 어느 정치인의 부인이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이 사적으로 만난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하고 뭐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보안 지켜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카톡을 새벽 4시가 다 된 시각에 3시 40분쯤에 저걸 일반 사람들하고 나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앉았을까요? 난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무슨 공작입니까 저게?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카톡을 막 짜증내가지고 안 하잖아요 답장을. 새벽에 저렇게 누군가 막 카톡 보내면 그걸 합니까? 응대해줍니까? 응대 안 해주는데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저렇게 만난 사람한테 저기 공작 같으면 저렇게 답변을 했겠어요? 보안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그 김건희 여사 영상 찍힌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명품백도 있고 최재형 목사가 나가는 길에 뒷팀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청탁 2팀. 예. 그렇죠. 뭐 3팀도 담나 봤겠죠. 자기가 계속 바구니 들고 뭔가 이렇게 담겨 있는 물건들, 그 안에 현찰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청탁이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음주운전하고 뇌물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음주운전도 한 번 술 먹고 운전했는데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지만은 한 100번 했을 때 정말 한 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뇌물도 이렇게까지 물증이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서 최재형 목사, 아까 뭐 통일TV, 뭐 여러 가지 뭐 국립묘지 안장, 뭐 여러 가지 청탁들 자잘한 것까지 다 받아서 뭐 그 행정관 붙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청탁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저렇게 한번 들킬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 완전 국정농단 수준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뇌물범이 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즉각 격리를 시켜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뇌물범인 영부인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외교를 하고요. 또 대통령과 같이 살면서 어떤 의사결정, 또 어떤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지금도 새벽 3시 42분까지 밤새 잠도 안 자면서 지금 해먹고 있는 건데 이걸 놔둔다라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지금은 쿨쿨 자고 있겠네요. 야근이 편한가 봐요. 올리브님, 밤을 사랑하는 거니? 대갈매님, 한동훈하고도 새벽에 카톡 300번 넘게 했나? 김재근님, 국가의 일을 열심히 하는 영부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잠도 못 자고 일을 하시는 영부인. 우리 김재근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조사로스 조영래님 슈퍼챗 오늘 또 보내주셨는데, 앵커님 패널 여러분 무음 욕타임 4분만 한번 하시면 어때요? 4분만 하시면 어떡해요? 같이 하시자고요. 아까 잠깐 안 나간 거. 예. 이렇게 돌려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보완 지키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최순실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또 이것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막 이렇게 비서실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속셈 좀 짐작이 가는데 좀 놀라운 게 정호성 씨를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정호성이 누굽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이죠.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고 국정단 사태 때 구속돼서 감옥에 갔다가 왔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준 거죠. 그랬던 인물인데 지금 대통령실로 오늘부터 한번 출근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시민사회수석실에 1, 2, 3비서관이 있는데 3비서관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인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정호성을 쓸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권 고위 관계자가 지금 오늘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제가 그 여권 고위 관계자 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많습니다. 동아일보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해준 멘트는 뭐냐면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정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보수층 결집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만났을까? 이거를 조선일보가 또 여권 관계자 멘트로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설명을 해줘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이 그런 건데 정 전 비서관 기용에 대해서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을 손톱 및 가시뽑기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관계자가 하는 말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다. 정 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배경 설명을 해준 모양이에요. 정 전 비서관이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을 보였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그때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문고리 3인방 불러가지고 막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 최순실이 막 불러주는 내용,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했던 거를 녹음기 자동 기능으로 막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메모해서 그걸 가지고 메모한 거를 실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호성 휴대폰을 빡 뒤지니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성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그 단초를 자기 휴대폰에서 다 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데 정호성이가 끝까지 배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와, 정호성은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국민의 정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정호성을 이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해에도 정호성을 따로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충성심을 높게 평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입벌구랑 빨래 건조대님. 정호성을 대통령실에 데려다 쓰는 거 보니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없다는 건지 조만간 최순실도 한 자리 임명할 듯. 아니 신은기 변호사님, 자기가 집어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도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죠.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복역하다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사면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에 예를 들자면 조폭 수사를 열심히 해서 조폭들을 싸그리 다 탕진해가지고 구속을 다 시켰는데 그중에 아주 충직한 조폭 우두머리 밑에 오른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요놈 봐라 일 잘하네. 그래서 검찰로 특채한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앞으로 조폭 좀 잡아보라고.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국정을 맡긴다? 소통을 맡긴다?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 알기를 제가 좀 심한 말 쓰자면은 정말 개돼지만도 못하게 보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맞는 걸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면 참모가 이건 말렸어야 되는 인사예요. 제가 이게 아마 기억하기로는 오후에 TV조선 단독으로 인사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분들과 대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수 쪽에 있는 분이 대단히 놀라면서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참모로 생각하느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배신하지 않는. 근데 이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어떤 명령에 배신하지 않았냐면요. 위법한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고 그걸 엄호하고 맞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수사를 심지어 하면서 자기가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좋게 봤기 때문에 발탁한다? 그 발상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왜 이렇게 본인을 엄호하고 옹호하고 배신하지 않는 걸 제1덕목으로 다른 많은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본인을 꽁꽁 에워쌀 참모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아니 판단하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갈 거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아예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국정농단이 좋으면 당장 최순실 사면복권 해주고요 국무총리 앉히세요. 연설문도 잘 고치고 잘 해먹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을 국무총리 앉혀야 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쯤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거는 술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진짜 국정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갈 길을 잃어서 이런 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말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들을 또 한 번 등용시켜서 국민들을 그냥 백주대낮에 대놓고 그냥 배신을 해먹겠다라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이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권력을 사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능력이 출중해요. 뭐 왜냐하면 MB 때 사람도 쓰고 뭐 박근혜 때 사람도 쓰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고리 역할만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 대통령한테 전해주고 대통령 심부름꾼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사람을 지금 3비서관에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민사회수석실에 비서관이 3명이 있는데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3비서관이 국민공감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공감비서관은 민원 국민 제안을 접수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 역할을 잘해낼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 임명도 그랬잖아요. 이거 뭐야? 뭐 국민 의견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검찰이 인사내고 그랬던 거에 관여한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용 의원 있잖아요. 예.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 맡았던 이용 의원이 원래 대통령실 가기로 다 얘기 다 됐다 그랬잖아요. 이용 의원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두구 인사비서관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검찰 계장 출신, 수사관 출신. 수사관 출신. 근데 사의 표명을 했대요 또. 근데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인사기획관이 복두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최지원 인사비서관이 업무를 맡는데요 또 대신에. 이게 그냥 마음대로예요 이게. 정호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그 옛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몇 분 소개를 좀 하고 갈까요? 블랙베어님, 이젠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궁이범인님, 나라 망가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다 함께 내일 모입시다. 그런 걸 주셨고요. 하하지호님은 미리 감옥살이 코치 받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셨네요. 자, 정호성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왜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역시 그때도 정호성 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서 통화 녹음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왜 그걸 녹음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행여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그 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어때요, 법치?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할 때 법치가 내용으로 있잖아. 컨셉을 자꾸 흐리면 이 얘기 저기 되니까 나중에 보고 강한 거 하고 예. 김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청와대 이렇게 쏘는 게 낫지. 이게 집이 여기 네, 있고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 아 이거 너무 촘촘하네요. 그렇게 되면. 예, 우리끼리. 저기 그 청와대 기와 있잖아요. 그 두 개 넣는 것 말고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21세기에는 좀 적어요. 예. 21세기에는 밥 좀 비벼주라니까? 굽는 거 밥 먹듯이 해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최순실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에 잘 어울리네요. 제가 보니까. 네. 두 명의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 비선 대통령한테 아주 최적화된 인사 아닌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진짜로 국정농단의 주범을 갖다가 기용하는 이 정부는 범죄 정부이다. 범죄자, 진짜 범죄자 정부라고 해서 손색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수사외압 이거 진실 조만간 밝혀지겠죠. 아마 저는 범죄 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특검을 거부하니까 범인이겠죠. 그리고 호주 대사로도 범죄자 보내주잖아요. 이종섭 장관. 아마 이분도 처벌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몸통이면 그 다음으로 처벌받을 사람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진짜 정호성이라고 하는 이 국정농단의 문고리, 저 두 명의 대통령을 모셔봤던 저런 사람까지를 지금 2024년도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쓴다? 대한민국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신인규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스개로 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실은 만들지도 않고 국정농단의 조연 배우였던 정호성을 비서관으로 한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냥 뇌피셜로 생각해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 있잖아 정호성이라고 그 애가 참 그 충직하게 잘하더만 그때 보니까 그런 애를 갖다가 나한테 붙이면 괜찮지 않겠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발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참모와의 연결고리들, 인사 관련 뭐 수석도 있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보이니까요. 수사했으니까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뒷받침하는 인터뷰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때 오히려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게 표명된 거죠. 저 주변에서 이 인사안 검토했을 때 당연히 만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류가 상식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강행한 건 인사권자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보느냐 자기를 보느냐, 이거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국민들이 이 인사안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면 복권도 시키고 그 이후에 채용 임명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맡기는 업무는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고 민원을 다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맡긴다고요?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가 김팀한테 연락해봐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팀 이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본인한테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최순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면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시민사회 수석실에 한 요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상해요.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시켰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왜 만났을까 따로. 그리고 작년에 왜 이 사람을 대통령실로 들이려고 시도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 그래도 넌 됐네, 주군을 배신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충성심이 정말 돋보여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깊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사고방식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조폭하고 친해지는 검사 얘기를 했지만 선악을 자기가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하면서, 이게 신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하면서 너는 악이고 너는 선이야, 근데 너는 악한 행동을 했지만 너는 선해, 이걸 가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걸 각오하고 떡하니 비서관으로 이 사람을 다시 들일 생각을 합니까? 탄핵을 다시 기억을 소환하자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전 국민적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정농단을 수사를 해서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된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한 번 그 탄핵의 국민적 상처를 다시 소환하고 또 그 생채기를 후벼 파가지고 거기다 지금 고춧가루 뿌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내지는 소금을 뿌리거나.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참 검사들이 조폭들하고도 뭐 양주 마시고 골프 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범죄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거는 아무리 친해도 금도가 있죠.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했던 사람을 갖다가 사면복권을 해주고 다시 자기 비서로 쓴다? 와, 이거는 저는 정말 전 세계의 역사책에 이거 오명으로 남겨야 된다. 이거 대대손손 읽혀야 됩니다. 제가 볼 이건 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틸다님이요. 살다 강산이 6번 바뀐 연륜에 각자 도생에도 바쁜데 못난 대통령 걱정까지 그의 짝꿍까지 쌍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대로 3년 안 됩니다. 내일 3시에 모여서 뭉칩시다. 끌어내립시다. 그러셨는데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환님이 슈퍼챗 52,500원 보내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525 5월 25일 내일이죠. 5월 25일 87년 사회의 어른들이 넥타이 부대 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24년 우리 직장인 어른들은 회사 태그 메고 가서 태그 부대의 힘을 보여줄 겁니다. 민주주의 화이팅. 태극기 부대를 누르는 태그 부대. 그것도 참, 예. 저는 28일 국회 제2의결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집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분노한 민심을 보여줄지도 궁금하지만요. 앞부분에 제가 김기한 사령관 정말 자신과 가족과 군과 해병대와 후배와 정말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식 있는 의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날 최혜병 특검이 다시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때는 이제는 단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또 22대 국회 가자마자 되겠지만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뭐 챙겨줄 자리가 90개가 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낙선자들 챙겨주려고 예. 아직까지 인사 안 내고 꽉 떨어진 그러니까요. 자리가 그만큼 된다는 거잖아요. 연봉이 뭐 3억이니 뭐 얼마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권력 사회화인 거죠. 자기 특검 자신과 관련돼 있는 특검 막아주는 조건으로 막아주면 요거 고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인사해가지고 너네들한테 한 자리씩 챙겨줄 테니까 그거 찬성표 던지지 마라.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자리가 뭐 대통령이 뭐 선심으로 나눠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각각의 인사 기준이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 낙선자들이 반대편 얹을까봐 그 자리 막 올 상반기부터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데도 지금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한 10표 이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표 이상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낙선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여권에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내가 그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3명인데 그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한 5명, 6명, 7명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러는데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이 극심한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지금 그나마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안철수 의원은 나 찬성표 던지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당 떠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당이 내분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리고 한 10표 넘게 만약에 나온다거나 10표쯤 나온다고 하면 22대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8명만 반란표 던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선자들이 한두 명 정도 나는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진짜 5손가락 안에 드는 의원들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러면은 대통령 지금 탄핵 소추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지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심판의 시간도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부터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당선인, 우리가 선거 전에 만나 뵀던 외교 안보 전문가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 댓글 당첨자 선정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 특별히 두 분 위로 차원에서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계환님 선정되신 겁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글래머 선크림 드리겠습니다. 요즘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김교환이거든요. 매일 제 이름이 비겁한 놈 때문에 오르내리니 제가 힘듭니다. 전국에 김교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괴롭습니다. 이제 좀 밝히세요 하셨는데 제가 위로 차원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영웅님, 나주에서 식당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한가하네요. 이런 대통령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희망보다 가슴속의 절망감이 너무 큽니다 하셨는데 정영웅님 힘내시라고 제가 조그만 마음의 선물 보내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세 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부터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김준형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나오셔서 맞습니다. 당선되면 네네.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예. 멋지십니다. 아, 야, 고맙습니다. 네, 정은혜 TV 애청자분께서 아니 또 뽑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된 거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라 그랬는데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시고 네, 싶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예. 네, 오기 전까지. 좀 돌아보면 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예상 이상이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예상 이상인데요. 네. 마지막에 약간 주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심 조금 더 기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한것 같고요.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저 비례 정당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예. 결집이 좀 있었던 것 좀 같고.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결집을 한 것 같고 역시 예. 조직력과 역사라는 걸 무시 못하겠다. 예. 그래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작할 때보다는 예, 만족합니다. 또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그럼요. 예. 조국신당에 보내준 지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690만이거든요. 지뢰도 물론 이제 지역구를 떼고 비례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단순히 선거 전에 급조된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고 실제로 대표와 저희들은 이게 그냥 떴다방이 아니다. 예. 예, 정치 이제부터 우리가 3번이거든요. 이제부터 9번은 잊어버리고 3번인데요. 3번에 걸맞는 여전히 소수당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선거도 지역구처럼 우리가 전국을 누볐고요. 네. 책임 의원제로 누볐고요.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을 세분해서 각 의원들이 맡기로 했고요. 개원이 30일인데 벌써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굴려가지고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도 그랬지만 네. 작지만 민첩하고 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표방하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냥 뭐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도 까맣게 탔는데요. 당에서는 무슨 뭐 맡으셨나요? 아, 저는 사실상 세 군데를 맡았는데요. 예. 서울은 나눠서 하고 저는 이제 홍천생이니까 강릉을 맡았고요. 책임 의원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또 이벤트는 그래서 또 예. 대구도 가고요. 당직은 뭘 맡으셨나요? 아, 저는 원내 대표 이쪽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외교 전략 특별위원. 외교. 네네네. 그럼 상임위도 외교안보 쪽으로 예, 그렇게 가시나요?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어떻게 결정될지 뭐 그래도 저를 보시면 당연히 회통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고 일단 그쪽을 희망하시는 거죠? 예,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쪽으로 가셔야 또 제대로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12석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게 더 확실히 좋은데 네. 원내교섭단체를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다른 의원들을 좀 더 모셔와서 20석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네, 모으는 방법과 내리는 방법과 또 뭐 이제 기준을 낮추는 네, 방법도 네, 있고 그럴 네. 텐데 혹시 어떤 쪽이 가능할까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참 묘하게 숫자가 굉장히 묘합니다. 아까 12척의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15석 이상이었으면 모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고 현실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12석이니까 나머지를 다 사실은 거의 모여야 되는데 너무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모으는 것도 조금 힘들어졌고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희는 뭐 열어놓고 있지만은 당장에 모든 무리수를 다해서 우리가 먼저 모으거나 내리는 방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외교안보 전문가시지만 좀 현안부터 몇 가지. 네네네네. 내일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오후 3시에 예, 집회가 서울역 쪽에서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조국당도 함께 합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본청에서 이제 원내에서 했고 이제는 이번에 이제 장외 집회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함께 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네네. 조국혁신당이 아마
바로 총선 끝나고 첫 번째 일정 용산 앞에 가서 예, 맞습니다. 얘기하셨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일정 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그렇게 잘 짭니까? 그러게요. 저 애들 막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야 됩니다. 아주 저는 예. 그냥 용산 갔다가 검찰청 앞에 갔다가 맞습니다. 또 독도 가서 메시지 내고 이렇게 네, 하는 네. 걸 보면서 참 민첩하고 적시에 이렇게 참 잘한다 놀라요. 예, 그래서 쇠빙선이란 말이 정말 예. 적절하고요. 예. 적지만 적으니까 또 가볍고요. 그다음에 선명하게 하겠다는 게 좀 예.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부터 저희까지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4년 계속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어떤 당론이라든지 이렇게 뭐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출구조사 때 거의 200석을 생각하다가 192석이 된 거 아닙니까? 야당 통합해서. 저는 그냥 뭐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두 번 연속 탄핵에 대한 두 번째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구성을 보면 그냥 압도적인 200석 힘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 거부권과 저런 통치 난맥상을 보이는 게 빌드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탄핵에서 지금 실제로 이 최상병 문제하고 최혜병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정당성을 저는 깎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무리수를 그게 반응하면서 이런 것들이 탄핵의 정당성을 계속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탄핵이 당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대표께서 발표를 하신 게 개헌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임기 단축과 연결시켜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제가 세 번째 방법이 약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선인님 개인 의견입니까? 예, 세 번째는 그냥 궁금합니다. 약간 넌센스인데요. 예. 제가 라인 우리 기업 일본에다 예. 거의 다 넘길 뻔한 걸 저희 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계속 지금 반대를 해서 지금은 일단 지켰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성명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이 라인을 원하는데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그런데 혹시 윤 대통령을 원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방법이다. 근데 이게 농담일 수도 있지만요. 보시면 그 이승만 대통령 지난주에 우리 대표가 이승만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뭐 일본에서 받아주고 일본에 가신다면 이승만의 길을 세 번째 안도 될 수 있다. 네. 처음에는 웃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진지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망명가라는 얘기입니까? 임기를 단축하고 이러면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에 대한 처벌보다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그 정도의 타협책은 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봐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또 2년 가야 되니까. 아니 국민들은요. 네,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너 봐줄 테니까 네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국민들 마음이 지금 그 정도 아닐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빌드업하고 자꾸 난맥상이 보이면 짧아져야죠. 2년도 짧고 2년도 길고 1년도 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일부에서 그런 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당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나마 좀 뭐 임기는 못 채우더라도 뭐 크게 욕 안 보고 퇴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자기를 뭐 사임한다든지 할 사람이면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정우성 씨를 이번에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완전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탄핵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것까지 자기 목 앞에 왔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특검을 줘도 자기가 다 드러날 것이고 안 줘도 그렇게 될 거면 결국 끝까지 막아본다. 그러려면 모든 역량을 검찰의 역량과 아는 인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훨씬 자기 운명을.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정호성 씨를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네. 정말 비정상,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맞습니다.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 이제 계속 압박해서 몰아내려고 할 때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왜 계엄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 마지막에 계엄까지 생각했던 그 기무사령관이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뭔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과거엔 그런 것들이 먹힐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대미 편향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전작권도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2개의 전쟁을 후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의 여기에 지금 이 시점을 잡아서 현재 시점에서 거의 100만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대미 종속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사실이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쟁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전판이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걱정은 합리적인 걱정이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 사실 좀 걱정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정말 국회 이제 외교안보 통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활동도 하시면서 미국과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이제 의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사실상 제한이 많아요.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이 대체로 외교 부분은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세계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고요. 예. 의회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그 견제 수단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제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제한할 수 있는 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26, 27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제를 삼았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주체인데도요. 예. 지금 다음 주인데도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날짜조차도. 예. 이게 정상회담인데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오긴 온 것은 아니지만 한중일 정상이고요. 그 이후에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경제적 왜냐하면 한중일이 여러 예민한 문제가 많으니까 경제 쪽에서 다루자. 그러면 공동적으로 소프트하니까 연성 이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경제를 담당하는 분이 리창 그때 이제 총리니까 예. 시작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정상회담인데 지난 4년 반 동안 없었고 작년에 원래 연말에 이제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4년 반 동안 없었던 이유 중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3년간의 팬데믹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청두에서 열린 지 4년 반이거든요. 근데 작년 4년 만에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나치게 미일 편향 외교를 하고 한미일 거의 동맹으로 가려고 하고 그게 다 우리 정부가 대만에 대해서 사실상 대만에 있어서 우리가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간의 수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출범 후에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불만이 있었고 예. 그래서 작년에 예비회담으로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장관이 저녁 만찬도 하지 않고 예. 가버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늦어지고 발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 장관이 네. 왕이 부장 만나러 간 거는 네. 이것 때문에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두 간 가지 겁니까?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갈 때도 우리가 외교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갈 때도 이게 누가 봐도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성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그걸 끝까지 긍정도 시인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조건을 중국이 건 겁니다. 하나는 대만 총통 기념식, 취임식, 예.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대표단이나 주요 인사 가지 못하게. 가지 마라. 두 번째가 대만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입장 제시.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꾸준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정도는 한중 수교 때도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얘기했어요. 예. 그때 우리도 같이 해버리면 그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밀리면서 하면요. 우리가 들어줘도 문제가 되고 안 들어줘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왜 외교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호스트고 개최국이면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교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시하는 미국이 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중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그 위협의식과 또는 적어도 반중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중 관계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중 관계의 변화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예. 조태열 장관이 그전에도 자기가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그 안에서 꽤 얘기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야말로 관료시이고 그렇죠. 수십 년 관료이기 때문에 자기 결기를 놓고 자기가 해임당하더라도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성품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한.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이 자체 판을 정도에 바꿀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중일이 끌어냈고 중국 갔고 그러면 이것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정상회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기시다 총리. 그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해야 되는데 네, 맞죠? 왜 이창 총리가 옵니까? 더군다나 지금 네. 중국은 시진핑이 더 힘이 세지면서 그전에 리커창 총리보다 훨씬 더 힘도 빠져 있는 총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격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우리는 2인자고 다른 나라의 한국하고 일본은 1인자가 만나는 게 격이 맞냐? 말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시작할 때 한중일은 워낙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예민하고 역사적으로 예민해서 그러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무역, 경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은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괜찮았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면 시진핑이 나와라 하면 다시 이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으냐? 이거를 하나의 반석으로 해서 한중일의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사실 청도 때도 그래서 오면서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더 순리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정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 해야죠. 근데 벌써 몇 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좀 실리 차원에서 접근할 네네. 필요가 있다. 네네. 일본은 그 점을 문제 안 삼습니까?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기시다 네. 총리는 언제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던데요. 바닥 뭐 10%도 나오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하고의 문제, 뭐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문제를 돌파구를 하고 있는데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곧 뭐 총선을 하겠죠. 근데 일본은 문제가 일본도 뭐 전반적으로는 민주국가이지만 아쉬운 민주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당 독재가 워낙 있었고 과거에 이제 하토야마 아주 짧은 기간에 민주당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자민당 쪽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총리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이 느낄 정도라서 내부에서도 좀 동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 정당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정부 잘하는 것 하나도 꼽기가
어려운데 네,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외교 문제로 가면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나마 해야 될 일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총선의 패배로서 내치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무회의 때 이제 모두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앞부분에만 대부분은 이제 사과 아닌 사과를 한 부분만 집중되는데 뒷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교하려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거의 독점적 권한을 외교에 갖고 있는데 동시에 사고를 칠 가능성도 가장 많고요. 그동안에 외교를 잘했냐? 아니거든요. 외교 참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다변화된 외교를 한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외에는 그것도 굉장히 기울어진 관계로 이끌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대를 그러면 안 하고 계십니까? 기대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 옳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외교 방향도 본인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한중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국이 미국과는 달리 찬성을 했습니다. 요 변화가 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해주면 그러면 뭐 도와줄 수 있죠. 우리 나라를 위한 거니까. 예. 국가 간 정상 외교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왜 제가 아쉬우냐면 다시 4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들은 반갑고 그다음에 이게 계기가 돼서 더 나가면 좋은데요. 정상회담의 아젠다는 치밀하게 이미 서로 의논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물론 트럼프, 김정은처럼 그 자리에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거나 또 획기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게 먼저 합의하고 발표하는 순서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중일도 그냥 만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치열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 결과가 정상회담이 돼야 되는데, 의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다 정치도 정상회담도 사람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 만나다 보면 인간적 관계도 생기고요. 거기에 상대편 영부인에 대한 호감도도 생기고요. 그런 의정과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데 외국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란 대통령 비행기 떨어진 것도 금방 알고 헬리콥터. 그러면 국내에서 이 여사에 대한 스캔들을 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겠죠. 그러면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만났을 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존경받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손상이 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순방 외교가 앞으로 또 계속 재개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식화 시키고 부속실 만들고, 지금은 지금까지 나온 게 대통령 선거 사진보다 여사 사진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순방 같은 게. 그것도 연출된 사진이 많았고. 그런 데 대한 일종의 확실한 뭐라 할까,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로 저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사나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만평도 보면 그렇게 조롱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당장에 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회의 뭐를 스위스에서 여는데 뭐 거기에 참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스위스 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네, 들은 건 없고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약간 간본다 그럴까 테스트를 하잖아요. 덜 욕먹을 부분, 그다음에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공식 성상에 처음에 조금씩 그러지 않습니까? 가수들 자숙한다고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에 잠깐 나왔다가 사람들의 여론 살피고 나왔다가 공중파에 간다든지 아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에서 원한다는 여론을 계속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못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아마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빌드업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속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자유자재이고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게 영문에 대한 그 도움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공식화하는 문제거든요. 그걸 공식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다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지금 훨씬 더 비판을 받고 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외국에 가면 그래도 원수에 국가 원수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접받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기보다 훨씬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이미 스크래치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도 외교지만 남북 관계에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문 대통령님의 그 회고록에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에 또 뭐 대변인이 얘기하고 또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시작해가지고 또 막 공격을 했길래 제가 거기에다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문 대통령 5년간은 하노이에서의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완결을 못 시키고 반쪽짜리로 끝났지만 그 5년 동안 우리는 편안했잖아요. 위기가 없었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2년 동안 뭐 하고 있냐? 그때는 적어도 북한이 5년 동안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은 계속 재개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재개하고 있는 비핵화를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전쟁할 거냐? 북한 붕괴를 원하는데 북한 붕괴 되냐?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교나 평화는 두 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지력을 당연히 중요시하죠. 그럼 동시에 관리를 하고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교 대상이 북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당장 힘들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만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도 이걸 알고 윤 정권이 있는 한 한국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이유에 윤 정권이 물러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준영 의원님 같은 분이 새로운 국회에 들어가게 된 것을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훌륭한 역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담도 되고 소명의식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창명주 오늘 배지를 달고 오셨는데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창명주 뜻은 아시죠? 압니다. 당연히 압니다. 이게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 방송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요. 우리 정어리 TV가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창명주 사실 민주당에서 쓸 때 우리가 저작권 받아야 되는데 뭐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저기 하는데 내일 이렇게 집회 가시고 또 하실 꼭 때 필요한데 제가 저희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석하시는 의원님이랑 이렇게 이창명주 이거 민주당 거 아니다. 정어리 TV가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좀 전해주시고 이창명주 심판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당선인을 만나다 오늘 첫 번째로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당선인 만나서 현안과 또 외교 안보 문제 중요한 부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맛있게 드신 분들 글이 막 올라오네요. 장종식님 어제 불고기 겁나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어제 양해 말씀드렸는데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서 조금 늦는 분들 계신데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K9460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주영님, 작지만 전투력 있고 강하고 덩치에 굴복하지 않는 용감한 벨로시랩터 같은 조국혁신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이상부님, 김준영 당선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향님, 많은 힘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님, 김준영 의원님, 외교와 안보의 전문가이신 만큼 큰 역할 하실 줄 믿고 응원합니다. 많이 축하고 왔는데 한 분만 더 할게요. 꽃할배님, 외교 언탑 김준영. 오늘 이렇게 또 경력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선크림 받으실 댓글 당첨자 소개하겠습니다. 하늘호수님, 이정희님, 올리브님, 하하지오님, 조영만님 댓글 당첨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웅님, 김계환님은 말씀드렸죠. 다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준영 당선인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